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안화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도 이렇게 절상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사실 많은 분들이 한 1130원, 40원대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미 뭐 1080원대에서 이거 1000원대 깨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동조화 현상을 감안했을 때 일단 우리가 위안화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절상되는데 우리 혼자 방어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위안화, 이제까지 말씀하셨지만 펀더멘털 자체가 중국도 좋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절하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더 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이제 수출이 구조나 펀더멘털이 좋아지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는 절상됐을 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지금 이걸 힘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째 힘으로 6.5 근처에서 막고 있는데 저게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중국이 뚝이 터지면 우리도 같이 뚝이 터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위안화의 동태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부양을 통해서 그 쌍순환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런 쌍순환 정책을 들고 나오기 전보다도 지금 중국 수출이 더 잘 되고 더 화랑으로 불붙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흑자가 대규모로 늘어나서 11월 달만 해도 지금 한 달 만에 7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자본시장에서도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오니까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외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저걸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막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월 달에 중국 정부가 그 통화 방어를 위해서 발표한 2가지 정책이 있긴 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10월 11일 날 시중은행이 인민은행한테 그 외환을 살 적에 증거금 20% 예치 제도를 이걸 풀어줬습니다. 이건 사실은 옛날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2018년도에 시행했던 건데 이걸 과감히 풀어줬다는 얘기는 자본 유출이 있더라도 일단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인민은행이 10월 말경해서 그간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즉 위안화 환율을 결정할 때 중요 요소였던 경기 대응 요소라는 이런 적용을 중단했습니다. 네. 즉 그 얘기는 이때는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줌으로써 위안화 강세를 이제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런 두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제 막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거 가지고 저렇게 크게 막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위에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자기네 전략상 밝히지 않는 거겠죠? 아니, 잡히지 않습니다. 저게 나중에는 밝혀질 거예요. 지금 어떻게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지.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바깥에서 들여다보려니까 안 들여다봐지네.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럴 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그러니까 환전할 때 그 예치금 20%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지해서 자유롭게 좀 달러가 유출될 수 있게 해외로 맞아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자국민들을 상대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붙일 때 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벌 적에 그거를 사실은 관리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대외 투자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환류돼서 이게 해외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를 이제 장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우려하는 게 자본 유출이에요, 사실. 그렇죠. 많은 돈들이 자본이 유출돼서 즉 지하자금, 검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워낙 절상 속도가 빠르니까는 이거조차 이제 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게 계속 강하게 간다면 일본의 사례에서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이 엔고 그 절상이 됐을 때 뭐라 그러죠? 엔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엔트레이드. 정말 그 해외 자산을 그래서 지금도 그 해외 자산의 그 규모가 일본이 어마어마하고 맞아요. 그게 어떤 외환 위기 때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일본 엔화를 안정적으로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좀 뭔가 한국도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권장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절상이 만약 강해진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해외로 환류시켜야 돼요. 그게 직접 투자건 간접 투자건. 근데 지금 말씀드린 캐리트레이드는 이제 간접 투자에 속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외환을 교환하고 바꾸고 해외로 내보내고 투자하고 이게 좀 절차가 번거로운데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되면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이게 서로 국가 간에 전송이 되고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직구로 상품을 사듯이 이제는 통화 자체가 하나의 그 투자 상품이 돼가지고 나는 이런 추세는 우리 원화 베팅에 걸겠다, 달러 하락에 걸겠다. 지금은 뭐 금이 뜨니까 뭐 호주 달러에 걸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캐리 트레이드가 앞으로는 사실은 일상화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의 쌍순환 정책도 지금은 생각보다는 지금 안착되는 분위기예요. 우선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중국 경제가 2분기에 3.2%, 3분기에 4.9% 성장하고 아마 이번 4분기의 성장 속도는 더 클 겁니다. 그래서 IMF나 OECD가 전망한 것보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코로나 재확산세를 슬기롭게만 막아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 달러 유입이나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미국 자체의 앞으로 재정 정책이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이제는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중국의 위안화와 우리 원화를 더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재밌는 게 2016년 초에 4조 달러 가까이 있던 그 외환이 그래 이게 되네. 네. 이 부분이 급격하게 한 달 사이에 이 8천억 달러가 급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홍콩에서 위안화 공격을 받았을 때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한 겁니다. 네. 이때 사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개입을 하면서 순식간에 8천억 달러 털렸어요. 털린 거네 진짜.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 저거를 공격을 막아냈다고 이제 자평할 수도 있지만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순식간에 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외환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같이 큰 나라에 8천억 달러라는 건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그 2배인데 저는 유럽 근무하면서 영국이 그 조지 소로스한테 털리는 걸 옆에서 아주 가까이 보고서를 쓰면서 목격한 사람인데 저런 헤지펀드의 개입에는 사실상 대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수치로 그 다음에는 계속 3조 달러 초반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그렇게 많은 외환이 들어옴에도 최근 중국의 외환 부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예, 지금 오히려 이쪽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옴에도 외환 부여가 감소하다가 이번 달에 비로소 좀 늘어났어요. 즉 그 얘기는 지금 중국 정부가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 외환을 외환 보유에 담지 않고 이거를 아마 환율 방어를 해서 해외 대외 유출을 지금 더 강화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한 달째 6.5 위안에서 막고 있다는 건 지금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저거를 저렇게 중국 정부가 막아낸다는 건.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많은 외환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IMF나 OECD가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최상위에 링크해 놓고 이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을 최상위로 링크해 놓으면서 가장 그 경제성장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급격하게 이 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우선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나름 선방을 해서 견조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출 규모가 6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는 중개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5위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거는 사실상 중국 수출이나 베트남 수출 같은 것에 그 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아주 수출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역 규모도 지금 세계 9위 정도 되고 경제 규모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말에 한 9위 정도로 올랐을 거고 실제로 그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GDP도 지금 이제 일본을 이제 추월한 상태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력 이외에 문화적 영향력이나 군사력, 외교력 등을 종합 평가한 미국 US 뉴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 우리나라가 9위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당당하게 선진국의 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들어설 경우에 그들의 경제 정책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정정책 확대와 부자 증세로 나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계속 그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 확대로 풀릴 거라고 예상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재정 확대를 쓸 수뿐이 없는 이유는 이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한계를 맞았습니다. 네. 금리도 제로 금리인데다가 이제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를 쓰지 못할 거예요. 그 이유는 기존의 양적 완화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 등 자산 가격만 올려놓아서 즉 상위 1%의 배만 불렸을 뿐 국민 생활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정책의 리더가 이제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 지금 버블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양적 완화를 하면 그 시장의 버블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서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롬 파월이 계속 재정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도 하위 50%의 붕괴를 통화 정책으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거는 재정 정책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재정 정책으로 쏟아지는 돈은 사실 정밀 타켓을 해서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그 통화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무너지는 저소득층을 지금 막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9천억 달러 저 합의가 늦어짐으로써 지금 애태우고 있는데 저게 빨리 합의가 돼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줘야 저소득층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는 좋지만은 지금 국민 50%가 사실은 저소득층이에요. 네. 이 그래프에서도 보지만 국민 50%가 갖고 있는 재산은 1.4%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 체납이나 모기지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걸 1년 유예해 줬는데 이게 이제 1월 말에 끝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지금 빨리 내놔야 돼. 연장을 해주든. 예, 연장을 해주든. 그런데 이걸 계속 연장해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게 연장을 해주면은 은행이 그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은행이 부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기지 개인들뿐만 아니라 또 은행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에 이런 문제를 가져온 거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갖거든요. 지금은 미국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차상위 9%가 37%, 즉 상위 10%가 전체 부의 77%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23%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위 50%는 전체 부의 1.1% 정도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위험한 게 하위 50%인데 즉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연수입이 42,000달러 미만의 세대거든요. 그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재정 집행액을 보면은 재정의 반 정도를 저소득층 개인들한테 직접 싸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Transfers to Persons라고 해서 그 미국 재정 집행액의 반을 개인들한테 직접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문제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간 그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의 문제가 그대로 바깥으로 그 리스크가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효율을 중시하고 지금의 시스템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미국이 더 이상 그런 시스템으로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이제 미국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통화 주도권도 지금 재무부가 가져온 거거든요. 올해만 해도 연준이 푼 돈보다 재무부가 푼 돈이 지금 5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그래야만 저소득층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재정의 기능이 예전에 경기 부양에서 이제는 소득 재분배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즉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재정의 기능이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그 현대 통화 이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교수들이 그 대선 그 경제팀에 영입이 됐어요. 이제 그 얘기는 앞으로도 바이든 정부는 기본소득이나 그 현대 통화 이론을 그 정책에 도입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민주당이 풀겠다고 하는 그 통화의 양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추가 부양책 규모는 이제 앞으로 저게 변동이 되겠지만 그 공약할 당시에 저게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그 환경 인프라 쪽에 한 2조 달러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개만 합쳐도 지금 4조 달러가 넘는데 4조 달러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3차 양적 완화로 푼 돈이 3조 5천억 달러예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7조 1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즉 연준의 이제 본원 동학 발행액이 7조 1천억 달러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는 원래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유통됩니다. 더 많은 양이.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본토에서 유통되는 금액은 7조 2천억에 훨씬 못 미치는 한 4조 내지 한 4조 5천억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더 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달러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그 통화시장에서 위안화와 우리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즉 우리 원화 가치의 상승은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반가운 현상이에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더 강세로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힘겨운 거예요. 지금도 벌써 15%가 이제 절상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절상이 된다 그러면 정말 특단의 각오로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S&P가 한 3,900까지 갈 거고 달러 인덱스는 한 88까지 떨어질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시티 은행 같은 데는 여기는 내년 달러가 20% 정도 절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연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그 초반을 더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어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 원화와 위안화의 절상 속도와 앞으로의 문제를 봤는데, 즉 지금의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게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절상 속도나 그 강도는 오히려 지금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가치가 이제 무작정 올라가기는 힘들 거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필사적으로 이걸 막기 때문에 아마 속도는 이제 조절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원대가 깨지면서 900원대 진입도 가능해요. 네. 지금 이러한 그 추세 속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 원화 가치가 강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적당히 강세가 돼야지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900원대까지 가면 이건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급격하게 벌어지면은 안 좋아요. 이게 강세도 서서히 강세가 되는 거지. 이렇게 급격하게 되면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도 되고, 그 다음에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900원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자들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크네. 하방으로 열려있네. 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발을 빼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는 뭔가요? 요거는 마지막 결론 삼아서 써놓은 건데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차 이익이 클 적에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절상 속도가 달러는 하락 추세고 우리 원화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 쪽이 이제 추천되는 이유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할 경우에는 미국 ETF 같은 경우에 환해지를 해놓은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미국에 투자하실 적에는 이제는 환해지 상품을 이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보다는 그 오히려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를 이제 고르는 게 이제 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이제 미국 국채가 됐든 이런 뭐 유로의 채권이 국채가 됐든 이런 거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평가됐던 주식 쪽이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대신 이제 우리가 환차손만 어떻게 그 해지할 것인가만 좀 염려를 하고요.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환율 이제는 사실 우리가 그냥 환율 말만 들었는데 이제까지 여기에서 내려온 요 정도 선에서만 버텨준다고 하면 뭐 괜찮지만 이게 앞으로 더 말씀하신 대로 1,000원대 붕괴되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진짜 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